안녕하세요. 이사학번 김세라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언어를 통한 갈등 해소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언어가 실제로 뇌에 어떤 영향을 주고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 발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언어가 갈등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하고 이어서 감정이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fMRI 실험 결과를 함께 살펴보며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상황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왜 그랬어? 라는 상대를 탓하는 말보다는 너 되게 힘들었겠다 라는 공감의 말이 갈등을 누그러뜨릴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언어 선택이 단순히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 회로에 결과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 신경과학 연구의 핵심입니다.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뇌 영역은 변형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편도체 아미그달라는 위협을 빠르게 감지하고 분노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즉각적으로 유발합니다. 또한 인슐라는 이런 내면의 신체 감각 상태를 감지하며 특히 공감이나 배신감 같은 사회적 감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동시에 뇌관의 pH와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머스는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을 각성 상태로 이끌고 이른바 투쟁 도피 상태를 유도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 본능적인 반응이 이들 뇌 영역에서 신속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감정 회로가 너무나 강하게 활성화되게 되면은 감정을 조절하는 상위 뇌 영역, 그러니까 전전두엽과의 연결이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아미그달라와 전전두엽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는 순간적으로 감정에 휘둘리기 쉬워집니다. 음, 아미그달라는 감정 처리의 핵심 영역으로 특히 공포와 불안 반응을 담당하고요. 공포기억 형성과 스트레스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두엽, 프리프론탈 코텍스는 인지기능, 계획, 의사결정, 자기주저를 담당하는 고차원 내 영역이고, 안와 전두피질은 그 중에서도 욕구 조절, 동기부여, 사회적 행동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이러한 편도체와 전두엽 연결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두엽은 편도체의 과도한 감정 반응을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이 연결을 통해 감정적 자극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안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연결이 약화되면은 말 그대로 뇌가 감정 회로가 앞서 나가고 인지 회로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뱅스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겪을수록 이 연결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언어적 사고와 충동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어를 통해 이 감정 회로를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절이 바로 감정 명명, affect labeling입니다. UCLA의 리버만 교수 연구에 따르면 나는 지금 화가 나. 처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반응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DRPFC는 감정 억제를, VLPFC는 감정 명명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effect labeling이요. 그리고 언어 생성에 관여합니다. 또한 ACC는 감정 충돌 상황에서 갈등을 참지하고 조절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상위 전전두엽 DLPFC 영역이 가장 먼저 활성화되고 이것이 VLPFC를 거쳐 아믹달라에 신호를 보내 감정을 진정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탑다운 조절 경로가 잘 작동할수록 우리는 감정을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정서 조절 방식 중에 하나가 정서 명명, 에펙트 레이블링인데요.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조금 더 검색을 해봤는데, 정서 조절 방식에는 다양한 게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서 조절 방식에는 리어프레이설이라고 언어적 재구성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히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어프레이설은 정의가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 감정의 강도를 줄이는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 수업이 어려워서 너무 답답하다가 아니라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감정의 강도를 줄이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평가는 전두엽의 활성화와 편도선, 그러니까 편도, 아믹달라의 활동 감소를 통해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필요한 상황에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실제 실험 사례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 사용이 결과적으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사피웃과 리벨만 연구팀은 감정 자극 상황에서 언어 표현 방식에 따라 뇌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fMRI를 이용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실험 설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참가자는 건강한 성인들이었고 그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회적 상황이나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언어 자극을 제공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중재 언어 조건, 대립 언어 조건, 통제 조건이었는데요. 중재 언어 조건은 감정을 완화시키는 언어로 예를 들어서 그는 아마 되게 힘든 상황이었을 거야 와 같은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는 문장이 주어졌습니다. 대립 언어 조건은 감정을 더 자극하는 언어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는 일부러 무례하게 행동한 거야처럼 분노와 책임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조건은 언어 없이 단지 감정적 자극을 시각적으로만 제시하여 뇌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fMRI를 통해 아미그달라, ACC, DLPFC, MPFC, TPJ의 뇌 활성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꽤나 흥미로웠는데요. 중재 언어 조건에서는 편도체의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즉, 감정적 자극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 증정되었고, 동시에 DLPFC, MPFC, TPJ의 활성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기조절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인지적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면 대립 언어 조건에서는 편도체의 활동이 증가,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이 강화된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전전두엽의 조절 회로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이것은 자기조절 실패의 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연구를 진행한 사피욱과 리블만은 이런 현상을 언어적 조절 메커니즘, linguistic regulation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말의 선택 하나가 단순한 표현의 차이를 넘어서 실제로 뇌의 감정 회로와 조절 회로를 구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우리에게 꽤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곧 뇌의 반응을 유도하거나 진정시키는 신경학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우리 일상 속 언어적 갈등 중재 상황에서 언어 선택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감정과 언어 그리고 뇌 회로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의 선택은 단순한 표현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뇌를 조절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경과학적 통찰은 우리 일상생활 속 언어 선택의 중요성을 제고하게 해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대응해서 질문 있으신 경우 2개 정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는 경우 손 들어주시죠. 실험 사례에서 네. 문제 하나 내보여줬고 네. 저게 활성화되고 저게 뭐 활성이 분수했다 이거는 둘 다 어쨌든 통제 조건을 컨트롤로 주고 했을 때 비교를 하는 거죠. 네. 쌍방 비교가 아니라. 네. 컨트롤에 비해서 이렇게 되고 컨트롤에 비해서 이렇게 되고 를 비교한 겁니다. 혹시 오른쪽에 있는 아, 이게 제가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 편도체 액티비티를 비교한 그거의 일부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전두엽 활성, 노양성도 활성도와 서로 분리하는 네. 그 도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너무 해리 최종 기준이 있어. 사실 논문이 그렇게 긴 논문이 아니었거든요. A4 용지 그냥 1.5페이지 정도 분량의 그런 논문이었는데 그냥 갈등을 강화하는 언어의 사용이다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여기 출처에 보시면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없으시면 오늘의 세 번째 세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갈등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의 감정적 충동성을 관장하는 아미그달라의 활성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이제 언어 활동을 주관하고 우리의 복잡한 고등적 사고 장벽을 담당하는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통해서 누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언어적인 조건에 따라서 걔네들이 약간 반비례하듯이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어적 재구성. 뭐 제목을 붙여보자면 원형적 사고의 신경생물학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딱 여기서 끝나면 약간 사회책에 나오는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바로 밑에 딱 저까지 들어가 주니까 조금 더 신경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좋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발표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발표입니다. 이현수 학우님께서 거짓말과 마음 이론이라는 또 재밌는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모두 발표 네,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짓말과 마음 이론에 대해서 발표할 이상학번 이현수입니다. 일단 목차는 단 것 같고요. 제가 원래 거짓말과 마음 이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고 싶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마음 이론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측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래서 얘 기능이 어떻게 세분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 마음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거짓말을 비롯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마음 이론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유명한 이제 문학 속 인물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빨간 망토의 늑대를 생각을 했는데요. 늑대가 빨간 망토를 속이기 위해서 막 이제 내 팔이 큰 건 널 잘 안아주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상대가 속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전제돼 있습니다. 이제 빨간망토가 할머니께 빵을 가져다 드리니까 아 쟤는 할머니랑 각별한 사이니까 내 팔이 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 믿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도 발표에서 등장했지만은 그 정신화라고도 하는데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예측하고 상대 행동의 근거를 상대의 정신 상태 때문으로 비인하는 능력을 마음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 이론은 단순히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구, 생각, 신념 등을 가정하고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상대의 정신 상태를 추론하고 추론한 상태를 활용해서 행동을 예측하는 복합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심리학이나 뭐 발달 쪽의 연구에서 나왔을 것 같지만은 그건 아니고 사실 동물의 지능 연구에서 정의가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요 테스트 내용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건데요. 혹시 궁금하시면 나름 흥미로운 테스트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근데 사회적 지능을 보이는 지표로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 특히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 주목받으면서 마음이론의 존재를 평가하는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문 위키에 검색을 해보거나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테스트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False Belief 테스트랑 셀리 앤 테스트인데요. 셀리 앤 테스트가 False Belief 테스트의 어떤 하위 항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무슨 테스트냐면 타인이 사실과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아는지 평가하는 테스트입니다. 이제 저 그림에 나온 친구가 보면은 자기가 초콜릿이 첫 번째 상자에 들어있을 거라고 알아요. 근데 제가 방을 나가는 동안에 그 실험을 하시는 분이 그걸 초콜릿을 두 번째 상자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피험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피험자한테 저 친구가 방에 들어와서 초콜릿을 찾기 위해서 몇 번째 상자를 열어보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상자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저 두 번째 상자에 초콜릿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저 친구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 앤 테스트도 본질적으로 저 초콜릿이 공으로 바뀐 것 빼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테스트는 일단 마음 이론이 이 사람한테 존재를 하느냐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는 테스트예요. 근데 요건 말고도 마음 이론이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들이 마음 이론의 세부 기능을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음 이론의 하위 기능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 첫 번째 논문이 6종류의 테스트를 활용해서 마음 이론의 뇌 영역을 메타 분석하는 논문입니다. 일단은 요 6개 테스트가 있는데 설명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음, 혹시 요 설명에서 살짝 애매하다 싶은 거는 있으신가요? 그 레이셔널 액션스가 보면은 뒤에서 조금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어떤 지속적인 뭔가 애니메이션이나 긴 만화를 보고 나서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되게 짧은 그 단위의 테스트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진에서 어떤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이 물병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다음 행동은 뭐 A, 저 물병을 달라고 한다. B, 앞으로 걸어간다. 이런 식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개의 연구를 테스트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ESSDM이라는 방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냥 뇌 그 지도를 표준화를 해서 그리고 그 어떤 이 테스트를 했을 때 활성화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고 근데 그게 한 곳에서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활성화되고 여기가 활성화된 거는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곳만 보지 않고 여기에다 그 가우시안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영향을 합쳐서 보는 분석법인데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얘네를 모두 중첩해서 마음이론의 공통회로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태스크가 6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6개에서 활성화되는 얘 영역의 차이가 어떻게인지 태스크 오브 컴패리즌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메타 분석과 오버랩 애널리시스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과제에서 활성화된 영역은 왼쪽의 그림과 같이 나왔고 이걸 모두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활성화된 영역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양측의 posterior temporal parietal junction과 medial prefrontal cortex입니다. 앞에 발표에서도 자주 나온 영역이죠. 원래 이 부분은 타인의 신념과 욕망 비인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Mind in the Eyes 과제처럼 이게 그 표정이나 아니면 뭐 눈, 시선 방향을 보고 얘가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과제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단서를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마음 이론 기능에 다 관여를 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살펴본 걸 볼게요. 이 논문에서는 마음 이론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크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템포럴 파리에털이고, 두 번째가 cortical midline, 세 번째가 프론토 템포럴,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먼저 템포럴 파리에털부터 살펴보면 요게 앞선 연구와의 차별점을 보이는 게, 앞선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TPJ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얘가 무슨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TPJ를 anterior posterior로 분리를 해서 봐요. 이렇게 구획을 나는 게 실제로도 의미가 있었는데요. posterior TPJ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가 공통회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활성도를 보였지만은 특히 false belief 과제에서 강한 활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TPJ는 어, 타- TPJ, posterior TPJ가 자신과 타인의 믿음을 비교하고 추론을 하는 데 특화된 영역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다음에 anterior TPJ는 이와 달리 mind in the eye, social animation, rational actions와 같이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행동을 실제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활성화가 됐는데요. 이는 시각적이나 정서적 단서를 활용할 때 관여한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cortical midline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MPFC를 포함한 영역인데요. MPFC 역시 마음이론의 공통회로 중 하나이지만 하위 영역에 따라서 관여하는 기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Ventral middle PFC 쪽으로 갈수록 First Belief, Take Judgment, Strategic Games에서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Rational Actions는 어떤 하나의 사진에서 나타난 사회적 단서만을 보고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나타난 세 가지의 과제는 그것과 다르게 조금 더 긴 텀을 두고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사회적으로 관련된 정보가 긴 시간 동안 처리될수록 MPFC 중에서도 벤트럴 부분이 관여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코르티컬 미드라인 영역은 MPFC뿐만 아니라 프리큐니어스도 포함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전 연구에서 여기 PPT에 나온 기능에 관여를 한다고 알려진 영역입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기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라이 분석 결과에서도 상대의 관점을 시각적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 태스크들에서 활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은 프론토 템포럴 영역입니다. 전축두엽 치매 연구를 비롯한 연구들에서 이 영역이 전반적으로 의미 처리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프론트 템포럴 영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하위 영역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anterior temporal lobe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의미 해석에 관여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inferior frontal gyrus의 경우에는 감정 중심의 사회적 신호 해석에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fMRI 연구를 함으로써 마음이론의 공통회로를 밝혀내고 그다음에 각각의 영역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라서 마음이론이 어떠한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발달 심리학 쪽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발달 심리학에서는 마음이론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신경과학에서는 이 어디에서 처리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두 분야가 충분히 통합되지 못했다라는 걸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경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마음이론의 발달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검증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론의 발달에 대한 이론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모듈리티 티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 회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 바뀌진 않는데 얘가 점점 기능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가 기억력도 늘어나고 이제 정보가 들어와도 이걸 억제하고 아니야 이 정보랑 다르게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기능의 발달로 인해서 얘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고요. 시뮬레이션 티오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입장에 나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Executive Function Theory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기능에 초점을 두긴 하는데 모듈리티 티오리보다 좀 더 강하게 실행 기능이 마음 이론의 필요 조건이거나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해서 얘의 중요성을 좀 더 높게 보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eries Theory는 이름이 좀 웃긴데 우리가 이론을 실제로 만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외부의 근거를 통해서 내 기대치를 점점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발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MRI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서 얘네가 얼마나 타당하냐를 이 논문이 분석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연령에 따른 TPJ 활성인데요. 마음이론의 과제에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성인한테도 그렇고 TPJ가 공통적으로 활성화되는 건 맞지만 이거를 선천적인 회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마음이론 과제 말고도 다른 과제를 수행할 때도 TPJ 활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듈레 띠오리는 좀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띠오리를 뒷받침합니다. TPJ 같은 경우에는 어 요게 약간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부적 관점, 외부적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관점을 업데이트하는 데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이론을 수립하는 과정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인 근거로 이제 그 MPFC나 TPJ 같은 게 디폴트 보드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영역인데 이거의 연결성이 나이에 따라서 강화됨을 통해서 이 회로가 선천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강화된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시어리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티어리나 익스큐즈 펑션 티어리 같은 경우에는 어 잠시만요. 시뮬레이션 티어리 같은 경우에는 MPFC가 타인의 성향과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처음 말씀드렸죠. 이때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한 평가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이제 타인을 분석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처럼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시뮬레이션 티어리를 뒷받침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 타인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영역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이 하위 영역의 차이가 있어서 시뮬레이션 티오리가 마음 이론의 일부 기능에 관여할 수 있지만 이게 100%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ecutive function theory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음 이론 과제를 할 때 유사한 신경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동일한 억제를 필요로 하는 거짓 사진과 거짓 믿음 태스크에서 TPJ 활성화가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executive function이 마음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보면은 모듈리티 티어리를 제외를 하고는 어느 정도 다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음 이론에 관여를 할 수 있다고 볼 법하긴 한데요. 이 논문에서는 티어리의 타당성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이론이 사용되는 하나의 사례로서 거짓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때 너무 도덕적인 문제만 보지 말고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봐달라라는 내용을 많이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 이론과 실행 기능의 발달에 따라서 거짓말이 증가하는데요.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연구에서는 4개월 간격으로 3번 거짓말 경향과 마음 이론의 하위 기능, 실행 기능을 측정을 해서 얘네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냐를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마음 이론의 기능 중에서 diverse desire, knowledge access가 lying 거짓말 경향에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belief emotion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수록 오히려 그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inhibitory control은 이제 그 정보를 억제할 수 있는 실행 기능 중 하나인데요. 그것도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짓말 경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어 diverse desire가 라이에 먼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knowledge access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인데요. diverse desire에서 knowledge access로 갈수록 더 고차의 마음 이론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음 이론의 발달에 따라서 거짓말 경향에 영향을 주는 순서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에서 마음 이론이 실제로 거짓말과 깊은 상관계가 있음을 이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짓말이라는 하나의 사료를 시작해서 마음 이론의 신경회로와 발달 그리고 다시 거짓말의 영향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마음 이론이 실제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대한 답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생각을 예측하는 능력이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바탕에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 마음 이론의 신경학적 기반과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는 이런 사회적 행동의 근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고 여기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발달장애 연구나 사회문화, AI 연구 등으로의 넓은 확장성을 지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강조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발표해서 그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못 들었는데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좀 감사합니다. 발표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네. 아, 그, 세 번째 논문, 요거 순서대로 마음이론 이제 처음 정의한 논문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MRI 메타 분석한 거고요. 세 번째가 발달 과정 실험 그 분석한 거고, 네 번째가 아이들의 거짓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분석한 논문입니다. 순서대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시면. 쓰시면 네 번째 랩세죠. 오늘 발표들이 완성도가 되게 다 높네요. 네, 일단 처음에 약간 되게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을 하려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약간 컨셉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마음 이론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좀 서로 성격이 다른 실험들을 활용해서 이제 ROI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상대방에게 공감을 하는 거는 공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는 하는 건데 그 세부적인 유형에 따라서 어디가 활성화되고 어떤 영역이 더 주요하게 기능을 하는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 이론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는가,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었는데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네, 뭐첫 번째 거 빼고는 그래도 다 타당해 보였다. 그럼에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아무튼 이제 이 executive function 자체랑 마음 이론이 굉장히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 있었고 게다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특정한 어떤 행동까지 투사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용이 되게 방대했지만 그래도 엄청 재밌는 발표여서 좋았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하, 마지막 발표 하나 남았네요. 네, 네. 학회장 달고 첫 발표인데 자꾸 애들이 왜 학회장은 발표 안 하나요? 이래가지고 자, 네, 안녕하세요.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라는 주제로 이번 5월 정규 세션 발표 진행하게 된 21학번 김선재입니다. 네. 일단 신경학회 발표답지 않게 좀 감성적인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 이제 푸른 하늘 푸른 들판 사피오 오프 가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간단한 예시 하나 들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예쁜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모두 한국어가 제1 언어인 화자이기 때문에 얘를 어떤 들판, 어떤 하늘과 어떤 들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색채어로 우리말로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네.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과 푸른 들판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어 화자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마도 블루 스카이 앤 그린 필드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 하늘과 들판의 색깔을 놓고 한국어 화자는 둘 다 푸른이라는 색채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영어 화자는 블루랑 그린이라는 서로 다른 색채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영어 화자는 저 둘을 다른 색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어 화자는 왜 같은 색이라고 표현을 할까? 한국인들이 뭔가 비주얼 콜텍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쟤네 둘의 RGB 값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그럴 일은 없겠죠, 웬만하면. 자, 그렇다면 왜 한국어 화자는 들판이나 하늘이나 둘 다 푸르다라는 같은 어휘로 표현하느냐? 이게 키 퀘스천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가설을 하나 세워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 둘을 우리가 같은 색깔이라고 봤기 때문에 둘 다 푸르다라는 어휘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의 어휘 체계 자체가 하늘이나 들판이나 둘 다 상관없이 푸르다라고 표현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 둘의 색깔이 같은 범주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 거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은 우리가 인식한 대로 표현한다.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관념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어를 사고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도구 또는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이런 푸르다의 예시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방식에 역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의 입장을 우리는 사고 우위설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입장을 언어 우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은 생각이 있고 언어를 통해서 그걸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만 이 언어 우위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우위설이 사실 우리의 관념에 조금 더 부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 시대부터 장 피아제 같은 심리학자를 거쳐서 촘스키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언어학자와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이 주장해왔던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언어 위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미국의 이제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와 그 사람의 제자인 벤자민 리 워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 언어 위설을 다른 이름으로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도 불러요. 요약하자면 이거죠. 우리의 언어 체계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요약하자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거죠. 이 사피어 워프 가설은 이론의 어떤 주장의 깊이에 따라서 다시 두 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얕은 버전이 이제 언어 상대론, linguistic relativism이라는 이론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서로 다른 언어의 체계가 서로 다른 사고의 체계를 빚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언어 결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버전의 사피어 워프 가설이죠. 얘는 이제 linguistic determinism이라고 하는데, 사고는 오직 언어의 틀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언어를 벗어난 그 이상의 사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피어워프 가설에 대해서 처음 도입을 해봐왔는데 우리는 신경학회니까 얘가 신경과학적으로 어떻게 지지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자, 이걸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2009년 무의식적 색채 인지 실험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얘는 어떤 실험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연한 파랑을 계속 1초 간격으로 땅땅땅땅 하고 보여줘요. 그러다 갑자기 진한 파랑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험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른 색깔 하나가 눈앞에 딱 보이니까 뭔가 변화를 감지하겠죠. 그래서 Event Related Potential, ERP라고 부르는 어떤 뇌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류의 변화가 나타나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를 그리스어 화자랑 영어 화자를 데려다 놓고 이 ERP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봅니다. 왜 하필 그리스어와 영어를 선택했냐? 영어는 우리 모두 알죠. 연한 파랑이나 진한 파랑이나 우린 둘 다 그냥 블루라고 불러요.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죠. 근데 그리스어에선 달라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연한 파랑은 갈라시오라고 부르고 진한 파랑은 블레라고 부릅니다. 아, 참고로 저 그리스어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쨌든 언어적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연한 파랑을 계속 보여주다 갑자기 진한 파랑을 딱 보여줘도 영어 화자 입장에서는 그냥 블루가 보이다가 여전히 블루가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변화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어 화자 입장에서는 갈라치오가 보이다가 블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 범주를 뛰어넘는 변화가 생긴 거죠.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를 한번 관찰해 본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저 B 피규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예시인데 실제로 보면 이제 파란색 선이 왼쪽 영어 화자의 경우에는 그냥 조금 떨어지는 정도인데 비해서 오른쪽 그리스어 화자는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게 이제 그 뭐냐 MMN이라고 부르는 미스매치 네거티비티라고 부르는 측정 방법이라서 저 쪽이 더 강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 화자에게서 훨씬 더 저거를 강한 범주로 인식하는구나. 왜냐하면 색깔로는 사실 똑같이 연한 파랑에서 진한 파랑으로 넘어간 것뿐이에요. 우리 비주얼 콜텍스에 맺힌 상은 그런데 이 사람 그리스어 화자들 입장에서는 얘는 언어적 범주를 뛰어넘는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부터 그 변화를 강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리스인들이 그냥 영어 화자들보다 색깔 변화에 민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대조군을 가져옵니다. 초록색은 영어에서도 그냥 하나의 단어로 부르고 그리스어에서도 하나의 단어로 불러요. 그러니까 왼쪽의 그림을 보면 초록색은 영어 화자나 그리스어 화자나 별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범주를 뛰어넘는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단순한 색채의 변화를 넘어선 더 큰 변화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인 거죠. 자, 또 한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되게 비슷해요. 이번에는 대신에 색깔이 아니라 사물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찻잔이랑 그 다음에 약간 도자기로 된 컵 같은 거 있죠. 얘네 둘을 어떻게 언어로 비교를 하느냐? 영어에서는 전자는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고 후자는 우리가 머그라고 부릅니다.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둘 다 타싸 이렇게 불러요. 저 스페인어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럼 이제 또 감이 오시죠. 방금 실험이랑 거의 비슷한 실험 구조예요. 자, 잔을 이렇게 땅땅땅 보여주다가 갑자기 컵을 한번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권 화자들 입장에서는 컵이 보이다가 갑자기 머그가 보이는 거죠. 언어적 범주를 뛰어넘었죠. 근데 스페인어 화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타자가 보이다가 타사가 보인 것뿐이에요. 언어적 범주를 뛰어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왼쪽의 피규어에서 차이가 나타나느냐? 영어적 화자들 입장에서는 언어적 범주를 뛰어넘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물체의 정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기도 이전에 저게 100에서 200ms 사이 구간, 프리렉시컬한 저 일찍 단계부터 이미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가 일어나요. 그런데 스페인어 화자들은 그 언어적 범주를 뛰어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소결을 하나 해보자면 우리는 단순히 물체를 다 똑같이 인식하고 지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물체들이 우리 뇌에서 어떤 언어의 범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얘네를 훨씬 더 지각 전 단계부터 다른 사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범주 자체가 우리의 인지의 범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학회니까 이게 궁금하겠죠. 어떻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기작이 가능해지는가? 자, 이 연구는 되게 최신 논문인데 독일어 화자랑 아랍어 화자를 가져다 놓고 아니죠, 데려다 놓고 MRI를 찍어가지고 뇌 안에 연결체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여기 커넥톰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뇌 내의 구조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지도로 매핑해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세 가지 영역에 집중돼 있어요. 여기 IFG, TL, IPL이라고 되어 있는데 셋 다 어쨌든 우리 뇌에서 언어에 주관하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왜 하필 독일어랑 아랍어를 가져왔느냐?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독일어는 일단 단어가 써 있으면 읽는 건 쉬워요. 의문의 구조는 어렵지 않은데 문법적으로 명사끼리는 서로 성도 맞춰야 되고 격도 맞춰야 되고 동사끼리는 수도 맞춰야 되고 인칭도 맞춰야 되고 시제도 맞춰야 되고 굉장히 문법적인 구조가 복잡합니다. 반면에 아랍어는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의문의 구조가 복잡합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랍어는 글을 쓸 때 모음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음만 써놓고 맥락에 따라서 모음을 알아서 때려 맞추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의미와 의문의 사교작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나야겠죠. 이런 굉장히 대조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언어를 가져왔습니다. 47명, 47명 이렇게 실험군을 데려다 놓고 MRI를 쫙 찍어서 커넥티비티를 분석해본 결과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독일어 화자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처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좌뇌 안에 다 그 언어 처리의 중추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좌뇌 안에서 커넥티비티가 아랍어 화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기 빨간 선으로 쭉쭉쭉쭉 좌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문법적 구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반대로 아랍어 화자의 경우에는 좌뇌랑 우뇌 사이를 연결하는 저 인터로발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문적인 특성을 의미로 해석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또 아까 전에 키노트에서 이제 언어화사에 처음 들어갈 때 도설 패스웨이와 벤트럴 패스웨이를 얘기를 했었어요. 도설 패스웨이는 어떤 복잡한 사고를 통해서 언어를 생성하고 그거를 발화하는 데 관여하는 경로였고 벤트럴 패스웨이는 이제 소리를 들음으로써 인식하고 이해하는 경로였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제가 피규어는 넣지 않았지만 독일어 화자들에게서는 훨씬 더 도설 패스웨이가 강화되어 있고 아랍어 화자들에게서는 훨씬 더 벤트럴 패스웨이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언어에서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 그 언어의 구조에 따라서 이런 뇌의 연결성의 차이가 생기고 그게 우리의 사고의 차이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어의 차이가 사고의 차이를 만든다는 언어 상대론이 어느 정도 지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실험이 조금 더 재밌는데 얘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실험에서는 네 가지의 색채가 등장합니다. 이 네 가지 색채는 서로 연속하는 애들끼리 파장 차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 가하는 연속하는 애들끼리는 그 변화의 차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두 가지 색깔 G1, G2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초록이라고 범주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색깔 B1, B2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파랑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실험할지 약간 감이 오시죠? 정사각형 12개를 시계 방향으로 쭉 깔아놓고 11개에다가는 같은 색깔을 하나만 딱 다른 색깔을 넣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화면으로 딱 보여준 다음에 다른 색깔 하나 몇 번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다른 색깔 하나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싹 다 여기 그림처럼 B1으로 깔아놓고 나머지 하나만 G2에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한, 파장적으로는 인접한 색깔이긴 한데 초록과 파랑의 언어적 범주 경계를 뛰어넘는 색 배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걸 논문에서는 이제 between 카테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within 카테고리는 뭐냐면 싹 다 G1인데 자기 혼자 G2인 이런 식으로 언어적 카테고리, 초록이면 초록, 파랑이면 파랑, 그 안에서 다른 색깔을 선택한 경우예요. 자, 그랬을 때 뭘 더 빨리 찾느냐?
일단 앞에 발표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비트윈이 당연히 더 빠를 거라는 감은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초록과 파락이라는 언어적 범주의 경계를 넘나들 때 훨씬 더 그건 우리가 빠르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파랑 차이밖에 없었는데 저 초록과 파랑의 경계를 넘어갈 때는 훨씬 더 빨리 찾아낸다. 이게 왼쪽 두 바와 오른쪽 두 바의 차이를 나타내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비트윈 카테고리를 볼 때, 자, 이 혼자 다른 색깔 하나 있잖아요. 이게 왼쪽에 있을 때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더 빨리 찾아요. 이게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왜 하필 오른쪽일 때 더 빨리 찾을까요? 설명을 살짝 드려보자면 오른쪽으로 들어간 시야는 옵틱 키아슴, 시신경 교차를 거치면서 왼쪽으로 옮겨집니다. 왼쪽에 우리의 언어 중추가 있죠. 언어 중추로 시야 자극이 꽂힐 때 훨씬 더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한 회색 LVF 왼쪽에 있을 때보다 흰색 RVF 있을 때 훨씬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탐지해내는 시간이 더 짧잖아요. 이 시각적 자극이 우리의 언어 중추를 직접 때려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훨씬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으로 위딩 카테고리일 때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죠. 상당히 재밌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fMRI를 같은 연구에서 계속 찍어봤는데요. 이제 within보다 between일 때, 그러니까 언어적 카테고리를 뛰어넘을 때 뭔가 강하게 활성화가 됐던 부분이 어딘지를 여기 오른쪽 B 피규어에 한번 찾아놨어요. 세 층이 나오죠. 빨강, 노랑, 초록. 쟤네 셋 다 결론적으로는 브로드만 에리어 47번, 21번, 40번인데 우리의 언어 활성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하필 서로 혼자 다른 색깔 하나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을 때 유난히 활성화됐던 영역을 찾아도 정확하게 똑같이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적인 걸로 연합작용을 하는 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소결을 한번 해보자면 언어가 시각적 인지에 갖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이 색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네. 아까 전에 이제 사피어 워프 가설을 우리가 도입하면서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전통적인 시각은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고 우위설이 있었고, 약간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언어가 서로 다른 생각을 만들어낸다라는 언어 상대론이 있었고, 아예 언어는 생각을 가두는 감옥이다. 언어가 한참 더 위에 있는 거다라는 언어 결정론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봤을 때 일단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네 가지 실험들을 검토해 봤을 때 언어 상대론은 굉장히 지지할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언어 결정론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신경과학적인 증거들은 거기까지는 가기 어렵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페도렌코의 연구를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언어를 사용할 때 복잡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들이 다른 사고 능력을 수행할 때도 쓰이느냐 이거를 관찰해 본 건데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언어적인 작용을 할 때 강하게 활성화되는 영역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반대로 언어적인 작용을 할 때 강하게 비활성화되는 영역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막 알록달록하게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뭐 작업 기억이라던가 아니면 논리 퍼즐 풀기, 수학 계산 이런 복잡한 다른 유형의 사고 과정들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언어적인 역할을 할 때 활성화되는 애들은 다른 복잡한 사고를 할 때 거의 활성화가 없어요. 반대로 비언어적인 활동을 할 때 활성화가 되는 애들은 오히려 그런 다른 사고 기능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활성화되는 역할을 보입니다. 결론은 뭐냐? 복잡한 언어 처리를 하는 것이 반드시 모든 유형의 사고와 연결지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글로벌 아페시아, 그러니까 전반적 실어증 환자의 예시도 써놨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어떤 언어 생성이나 이해도 어려운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뭐 체스 두기, 음악 감상하기 이런 다른 유형의 고등 사고 과정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공간 감각, 공감, 논리적 퍼즐 풀기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 언어 결정론까지는 지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중론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반박론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점점 이런 회의감이 들죠. 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하는 걸까? 그래서 최근에는 얘네 세 가지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는 이런 확률적 추론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택이 형이 2월, 5월에 발표해줬던 주제와도 매우 가까운 내용인데요. 자, 일단 실험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실험은 이래요. 초록색부터 파란색까지가 파장으론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을 이루잖아요. 이 중에 색깔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즉시 또는 1초의 텀을 두고 그 이후에 너가 방금 봤던 색깔이 뭐냐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즉시 기억하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잘 찾는데 1초 뒤에 기억하라고 하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전형적 초록색 또는 전형적 파란색으로 쏠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결과를 연구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여기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 유니버설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 그래프 있죠? 우리 눈에 실제로 들어온 연두색은 요 색깔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의 영향은 점점 흐릿해지겠죠. 그럼 걔의 빈자리를 누가 메꾸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록색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의 언어 범주의 지식이 여기 전형적인 초록색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얘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 희석된 정도에 따라서 얘네 둘의 중간 어떤 위치에서 우리의 혼합된 지각, 우리의 최종적인 지각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 확률적 추론 모형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세계에 대한 최종적인 인지는 객관적 인지만 가지고 해석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고 우위설만으로 해석할 수 없어. 반대로 주관적인 언어의 개인만으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 결정론만으로 이해할 수도 없어. 대신에 얘네 둘의 어떤 합작용. 여기 보시면 식이 하나 써 있는데 저게 베이즈식이잖아요. 어떤 확률론적인 둘의 합성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현대에 가장 지지받고 있는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정신없이 달려봤는데, 맨 처음에 이제 사피어 워프 가설을 처음에 도입을 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반대로 역작용,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검토를 해봤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증거들을 검토를 해봤더니 일단 언어의 구조의 차이가 뇌의 커넥톰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언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지각으로 이렇게 위로 탑다운으로 이렇게 패스웨이를 거쳐 가면서 광범위하게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더 뛰어넘어서 언어 결정론까지 갈 수는 있었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언어 결정론이냐 상대론이냐 이런 거를 딱 네, 집어넣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확률론적인 스펙트럼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들을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인문학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던 주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루드비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논리철학 논구에서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소설 보면 이제 사상범죄를 근절하는 방법으로 사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세상에서 다 없애버려서 그거를 떠올리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죠. 그만큼 이렇게 일찍이부터 인문학에서는 언어를 통한 사고의 통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테이크홈 메시지를 주죠. 반대로 우리의 사고를 더 풍부하고 깊이 있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의 언어를 더 정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테이크홈 메시지고요. 사실 앞에서 이제 색채 실험 같은 거 보여드렸을 때 되게 재밌으셨을 텐데 찾았었던 논문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부록 1, 2, 3번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실험들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발표 준비하면서 참조한 논문은 다음과 같고 이것으로 정규 세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제시해준 거의 쓴 자료까지 이거는 네. 학생들에 대한 그래서 바이링구얼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론이나 불평론이나 이런 데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은 비단 바이링구얼 생각이 아니라 우리 뭐 교포들 보면은 영어 말을 이렇게 전환이 된다기보다는 한 문장 바꿔 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저희만 해도 뭐 저희는 이슈라는 단어가 편할 거고 예뻐하는 성욕이라는 단어가 편할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기장 내에서 그럼 제가 뭐 인슐라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고 말을 하면 인슐라 얘기를 할 때 영어적 사고 한국어를 한국어적 사고 이런 것인지 이렇게 다양한 현장 안에서도 언어를 섞어 쓰는 화자 바이링구얼에 대해서 이런 이론들에 대해 이론들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모노링걸 vs 바이링걸부터 답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여기서는 많이 컷을 했지만, 바이링걸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연구를 해요. 왜냐면 사실, 모노링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딱 아랍어, 독일어, 이거 딱 2단 비교밖에 안 되는데, 이중언어 화자들을 그 언어 수준에 따라서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연속적인 비교로 더 연구의 성과를 정교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여기 실려있는 요게 지금 이중언어 화자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일본어 실력이 올라갈수록 일본어처럼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서 스펙트럴한 작용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한 문장 안에서 이제, 네, 뭐, 한본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 언어를 섞어서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읽었었던 논문으로는 그게 실시간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처럼 말할 때는 한국어적인 언어 성격이 나타나다가 일본어로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일본어적인 언어 성격이 나타나다가 이 사이를 굉장히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대상이 또 다른 뭔가를 만드는 줄 아는 네, 그 범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심? 질문 네. 있게 들었고요. 네. 비슷하게 옛날에 읽었던 게 생각이 나서 지금 남기는. 네. 제가 읽었던 그 엑셀 인플루언서대로 감정 해석하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연구 중에 하나 특정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다른 문화권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감정을 실제로 느낀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감정이 독일어였던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이 겉으로 나를 좋아하지만 속으로 싫어하고 있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언짢은 감정 이런 감정이 있는 거고 그런 감정가 요즘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하면서 아까 액티브 인퍼런스 모델에서 그 이제 더 상위 계층에서 프레딕션을 추상적으로 만들고 하위 계층에서 이제 실제적인 감각을 만들어서 그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추상성을 약간 도구로서 만들 수 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를 펴놓은 이유가 비트겐슈타인이 했었던 아까 그 말, 내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라는 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나도 느낄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합하는 말인 것 같아서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걸로 5번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